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바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중에서도 제3권 보충 논의 부분입니다. 네, 이 보충 논의가 본편 못지않게 어쩌면 더 농축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천재가 본다는 이데아는 또 뭔지, 이걸 예술이랑 연결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특히 예술이 어떻게 이데아를 보여주는지 그 계층 구조가 흥미롭죠. 건축부터 음악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천재와 이데아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에 예술 장르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천재 이야기부터 꺼내보죠.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천재,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랑은 확실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가 핵심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객관성이에요. 쇼펜하우어한텐 천재는요, 그냥 뭐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뛰어난 걸 넘어서요. 네.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해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와, 의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 이득일까?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상 자체를 본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거의 뭐 명상가 같은 경지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 없는 인식 상태라고 불렀어요. 의지 없는 인식. 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계속 필터를 거치잖아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 하고요. 근데 천재는 이걸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별적이고 뭐랄까 덧없는 현상, 너머에 있는 거, 보편적이고 영원한 본질. 쇼펜하우어는 이걸 플라톤을 따라서 이데아라고 불렀죠. 그걸 그냥 직관적으로 딱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길가에 핀 어떤 특정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아, 예쁘다, 꺾어갈까? 이게 아니라 그 꽃을 통해서 꽃다움 그 자체, 그 영원한 이데아를 본다는 거죠.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쇼펜하우어가 이런 천재한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랑 또 동시에 깊은 우울함, 멜랑콜리가 같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니, 순수한데 왜 우울하죠? 완전 반대 같잖아요. 그렇죠. 언뜻 들으면 이게 뭔가 싶죠. 쇼펜하우어 설명은 이래요. 인식 능력의 과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식 능력의 과잉. 네. 천재의 인식 능력은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 실용적인 목적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순수하게 지적인 관조에 빠져 있을 때는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순진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 없이 그냥 대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요. 아하, 그게 순수함의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울함은요? 그건 왜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뛰어난 객관성, 그 인식 능력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가리고 있는 그 의지의 베일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본질을 너무 명확하게 보니까 보니까 삶에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그 근본적인 고통, 허무함, 또 막 살려는 의지의 그 맹목적인 몸부림 있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욕망이나 뭐 목표에 정신 팔려서 이런 불편한 진실 잘 못 보거나 외면하잖아요. 근데 천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너무 잘 보여서 괴로운 거네요. 네. 세상의 그 본질적인 슬픔, 뭐랄까 인간 조건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니까 깊은 우울감 아니면 세상이랑 뭔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이야, 진짜 양날의 검이네요. 남들이 못 보는 걸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지만 그 대가로 세상의 비극을 너무 또렷하게 봐야 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존재였군요. 쇼펜하우어의 천재는. 그렇죠. 고독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인식 능력을 가진 천재가 이데아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예술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뭐 천재가 나 이런 거 봤다 하고 막 자랑하는 게 예술인 건가요? 하하, 자랑이라기보다는 소통에 가깝다고 봐야죠. 쇼펜하우어한테 예술은요, 천재가 그 객관적인 인식으로 딱 붙잡은 이데아 있잖아요. 네. 그걸 다른 보통 사람들도 잠시나마 그 의지의 속박에서 좀 벗어나서 순수한 관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구체적인 형태로 딱 표현해주는 방법인 거예요. 아, 일종의 가이드 역할이군요. 자, 보세요. 제가 의지 빼고 본 진짜 모습, 영원한 본질이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죠. 예술 작품이 일종의 창문이나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문이나 렌즈. 네. 우리를 막 일상적인 욕망, 걱정거리 이런 데서 잠시 떼어놓고 세상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나 진실, 그걸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오호. 예를 들어 위대한 풍경화를 보면 그냥 저 산 멋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산의 모습을 베낀 게 아니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산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 영원한 위엄, 거대함, 뭐 인간사의 무심한 개탄, 그런 초연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산의 이데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내 걱정이나 욕심은 잊고 순수하게 그 산다움 자체를 보는 거군요. 네. 예술은 우리를 이기적인 그 의지의 흐름에서 잠시 건져 올려서 순수한 인식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이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예술 장르들이 각각 다른 단계의 이데아를 보여준다고 뭔가 계층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지가 객관화된 단계, 다시 말하면 이데아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예술들을 쫙 배열해요. 가장 낮은 단계, 뭐가 있죠?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게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이요. 의외인데요? 네. 건축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아들. 예를 들면 중력, 응집력, 강성, 빛 같은 거요. 이런 걸 다룬다는 거예요. 돌이나 나무 같은 물질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힘과 법칙. 그걸 미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와, 피라미드의 그 육중함이나 고딕성당의 그 뾰족한 구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이데아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뭐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예술이랄까요? 이야, 신선한데요? 그럼 건축 다음 단계는 조각이나 회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각이랑 회화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이데아, 특히 인간이나 동물의 이데아를 표현한다고 봤어요. 조각은 이상적인 인간 형태나 동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요. 네. 회화는 여기에 이제 색채, 명암, 표정, 배경 이런 걸 활용해서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인간 삶의 모습이나 자연의 이데아를 담아낼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특히 초상화나 역사화를 높이 평가했어요. 아, 왜죠? 인간의 내면이나 성격까지 드러내고 또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그냥 어떤 개별 인물을 넘어서 인간성 자체의 이데아를 엿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 시는 어디쯤 위치하나요? 그냥 이야기 전달 이상인가요? 시, 특히 비극은 쇼펜하우어한테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 비극이요? 네, 시는 개념이랑 상상력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열정, 고뇌, 운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 존재의 이데아를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봤어요. 특히 비극은요, 삶의 원래 붙어 있는 그 피할 수 없는 갈등, 고통, 운명의 아이러니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삶의 본질이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인공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삶의 이데아, 그 보편적인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듣다 보니 점점 더 심오해지는데요. 자, 드디어 쇼펜하우어가 모든 예술 중에서 최고로 꼽는다는 예술, 음악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예술이랑 다르게 음악에 왜 이렇게 특별한 지위를 주는 거죠?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네, 여기가 쇼펜하우어 미학의 진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예술들은 전부 이데아를 모방하거나 재현한다고 봤잖아요. 네, 그렇죠. 건축은 물질의 이데아, 회화는 인반의 이데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음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그 이데아라는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실제이자 모든 현상의 바탕인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고 표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음악이 이데아가 아니라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고요?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다른 예술들은 다 표상 세계의 반영인데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거니까요. 정말 엄청난 주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음악에 뭐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가사가 있는 음악도 있지만 기악곡을 생각해보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봐요. 음악의 멜로디 라인이 막 오르내리고 화음이 긴장했다가 풀리고 리듬이 심장처럼 뛰고 이 모든 요소들이요. 네, 의지가 끊임없이 뭔가를 막 갈망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역동적인 움직임 있잖아요.
그걸 음악이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 의지의 움직임을 소리로 나타낸다. 네. 그래서 음악이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그런 보편적인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지이기 때문에 음악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직접 말을 거는 언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높은 음은 뭔가 의지가 막 고양되고 분투하는 느낌, 낮은 음은 만족이나 침체, 불협화음은 갈등이나 고통, 그게 해결되는 화음은 만족이나 평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음악을 통해 직접 느낀다는 거예요. 개념적인 이해 없이 그냥 바로. 와,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 교향곡 들으면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그냥 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음악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 그 의지의 파동을 직접 전달해주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왜 어떤 음악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슬프고 어떤 음악은 또 이유 없이 막 힘이 나는지 쇼펜하우어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음악이 우리의 의지랑 직접 공명하기 때문이라는. 와, 대단한 해석입니다, 정말. 야, 오늘 쇼펜하우어의 제3권 보충론이 통해서 천재와 예술에 대한 그 독특한 시각, 정말 깊이 있게 탐험했습니다. 네.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는 객관적 인식으로서의 천재성, 그리고 그 천재가 포착하는 세상의 본질, 이데아, 이 개념들을 확실히 잡았죠. 그리고 그 이데아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예술의 역할도 살펴봤고요. 건축부터 시작해서 조각, 회화, 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는 음악까지. 쇼펜하우어의 예술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특히 음악에 대한 부분은 그의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보면 예술 감상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잠시나마 그 고통스러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인식의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본질과 만나는 순간이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거나 어떤 음악에 깊이 빠져드는 순간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의지 없는 인식의 상태, 사물의 본질과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음을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